그 여자를 알고부터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올해 저는 67세, 아내는 65세입니다. 저는 25살의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해 인연을 만나다가 저희는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큰아들은 35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지금은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30살로 방송국에 취직했으며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은퇴할 때까지 성실히 일했고 아내는 누구보다도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지극히 평범한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떵떵거리고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 이제는 작은 아들만 결혼하면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노후를 보낼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온한 일상은 아내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긴 후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놀러온 그 친구는 누가 봐도 세련되고 평범한 주부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아내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던 아내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진한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하루하루 외출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러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명품 가방과 옷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아니 요즘 뭘 그렇게 사오는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쓰고 다녀? 필요하니까 샀지. 걱정 마, 돈은 내가 알아서 해. 라며 아내는 당당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내는 피곤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뭐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고 왔어요. 이번에 좋은 사업 기회가 생겼거든요. 사업. 아내는 평생 집안일만 하던 사람인데 사업이라니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단계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건 믿을 만한 게 아니야. 우리 나이에 그런 거 시작할 필요 없어라고 말하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나를 믿지 않느냐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 길을 찾는 모습이 나쁘지 않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아내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외출하며 저와의 대화 시간을 줄였고 가끔은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당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멈추는 게 좋겠어. 그러나 아내는 제 말을 흘려듣기만 했습니다. 내가 잘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아요. 아내는 점점 더 이 세계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던 모양입니다. 큰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아내에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그거 다단계잖아. 그런데 돈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은영이 데리고 그런데 가지 마세요. 우리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내는 오히려 화를 내며 너희가 몰라서 그래. 그렇게 장사해서 얼마 벌겠다고 내가 이걸로 돈 벌어다 줄 테니까 기다려. 둘째 아들은 조용히 저를 찾아와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좋겠어요.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내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가 친척들에게 돌아다니며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소식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만으로도 힘든데 이제 친척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실제로 친척들 몇몇이 저를 찾아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형님, 형수님이 투자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좀 불안해요. 괜찮은 거죠? 형님이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이며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아내와 이 문제로 다시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이 사업은 모두에게 좋은 기회야.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라며 저를 더욱 답답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무렵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함께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요. 저는 아들의 의견에 동의했고 가족 회의를 열어 아내를 설득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아내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여 아내에게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이건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제발 그만두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둘째 아들은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런 일로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귀를 막으며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아내의 안녕을 걱정하고 있음을 깨달은 순간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내가 욕심을 너무 부렸나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서서히 자신이 빠졌던 세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잃어버린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아직도 그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몰래 사람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수많은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사업을 소개하거나 만남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당신을 설득했는데 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안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내가 이 사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변명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한 정보에 따르면 아내는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뿐 아니라 동창회나 교회, 모임 등에서도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지금 투자하면 당신도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라며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몇몇 사람들은 저에게 직접 찾아와 불만을 표했습니다. 형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들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모두가 참여한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내에게 그동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득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요? 이대로 계속하면 모든 사람들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큰아들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엄마가 믿는 것처럼 이 사업이 성공적인 구조였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했겠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고 저는 단호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도대체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망설였습니다. 한참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간 적금 들었던 거랑 카드 대출에서 조금 써서요. 저는 순간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얼마냐고요? 정확히 말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 액수는 우리가 노후를 위해 아껴 근 거의 전 재산에 가까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당신이 말한 기회의 대가라고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정말 가족을 위해 한 거야. 당신도 모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라고 변명했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족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큰아들은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고 제안했고, 둘째 아들은 아내의 심리 상담을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가 아들의 이름으로 결혼 자금을 몰래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내가 결혼 준비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은행 업무를 도맡았던 터라 아무런 의심 없이 맡겼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결혼식 준비를 위한 잔금을 지불하려다 죄좌 잔고가 예상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리며 저에게 물어왔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자금을 사용하셨다고요? 무슨 일이죠, 아버지? 둘째 아들은 당황하며 묻습니다. 저는 아내를 마주한 자리에서 단호히 물었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둘째 결혼 자금까지 그런 곳에 갖다가 넣으면 어쩔 거야? 아내는 눈물을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 돈으로 다 돌려놓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자제력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까지 끌어들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결혼 자금은 둘째가 꿈꾸던 가정을 꾸리기 위해 준비한 거잖아요.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누가 왔을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여러 사람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 아내분 계시죠?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해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지인들에게서 무려 5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받았고 그것이 다단계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당황하며 그들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그들은 하나같이 아내가 사업 설명회에서 한 말을 인용하며 이게 정말 안전한 투자라면서요. 왜 지금은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잘 될 거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고 저는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책임지겠습니다. 이후 가족 회의는 더욱 긴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가 우리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렇게 큰 돈을 끌어들였다니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분노를 표했고 둘째 아들은 이제 결혼식 준비도 문제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우리는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고 아내가 서명한 계약서와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조건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뭉쳤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투자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처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협조를 약속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완전히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깨닫고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가족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씁쓸한 마음을 억누르고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회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심각해요. 동생 결혼식이 코앞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둘째 아들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저 정말 실망했어요. 제가 믿고 맡겼던 건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제발 나를 용서해줘. 가족 모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금융 전문가와 다시 연결해 손실 최소화를 위한 법적 조언을 구했고, 둘째 아들은 결혼식을 위한 대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가족의 협력으로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이후 우리의 재정 상황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아내가 다단계로 인해 저지른 손해를 메우기 위해 결국 우리가 평생 모아온 아파트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우리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마지막 보루였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가 가진 걸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맞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해요. 결국 우리는 집을 정리하고 더 작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아내가 투자받은 지인들에게 하나씩 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우리의 사과와 보상 노력에 고맙다며 용서를 표했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에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죠. 우리는 당신 말을 믿고 돈을 맡겼던 겁니다. 그들의 말은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큰아들은 추가로 일을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결혼 후에도 우리를 도우려 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며 더 열심히 움직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자신이 했던 선택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지만 당신과 함께라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시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조그만한 텃밭으로 농사 지으며 한가할 때는 바다에 아내와 함께 나가 낚시를 즐기고, 그렇게 노후를 보내기로 약속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이전보다 적은 재산으로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평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재산임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다단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함께 잃어버린 돈을 메우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다시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노후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결국 가족과의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